지도로 보는 정사삼국지, 군웅들의 지방과 출신 지역, 승률, 지역 기반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군웅이 되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한말에 등장했던 여러 군웅들을 단순한 지방관, 즉 주목, 자사, 태수, 상이 아니라 자립 혹은 독립의 의지가 있었거나 황제가 될 야심이 있었던 인물들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동탁, 원소, 원술, 조조, 공손찬, 손책과 송권 형제, 유원, 유표, 유비, 여포, 한수, 마등과 마초부자, 장로, 공손탁 일가, 홍건, 장순, 사섭 등입니다. 먼저 군웅들의 고향을 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탁은 농서군, 원소와 원술 형제는 연암군 여양현, 조조는 패국 초현, 공손찬은 요서군 영지현, 손책과 송건 형제는 오군 부춘현, 유원은 강하군 경능현, 유표는 산양군 고평현, 유비는 탁군 탁현, 여포는 오원군 구원현, 한수는 금성군, 마등과 마초부자는 우부풍 무릉현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겹치는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 있군요. 원소와 원술 형제가 같은 지역 출신이군요.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군웅들의 지역 기반을 보면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위 TK 대구와 경상북도 출신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부산 경남 출신이고요. 이렇게 특정 지역 출신들이 대통령이 되거나 잘 나가는 데 비해서 중국은 그럴 수가 없고, 중국이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특정 지역 사람들이 계속 권력을 잡을 수 없었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후한시대에는 군국 20명마다 한 명의 효력을 청구하는 향거리 선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많은 관리를 배출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관리를 배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지역 할당의 관행이 있었으며, 이는 명청시대 과거제도에도 이어졌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나 독점할 수는 없는 구조였습니다. 군웅을 배출한 지역들 가운데 연암군과 패구, 한양군, 우부풍은 경제와 문화가 발전한 지역이었습니다. 원소와 원술, 조조, 유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당은 우부풍 출신이지만 어려서 농소군에서 성장했습니다. 후한시대 삼공과 구경 등 고위 관료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은 수도인 한남윤과 남양군, 영천군, 연암군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후한시대에는 연암군과 영천군이 인재를 배출하는 최고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을 연암군의 여자와 영천군의 영자를 따서 여영이라 통칭하면서 한 지역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연암군 출신인 원소와 원술은 황제가 되거나 군웅이 된 반면, 영천군 출신 인물들은 단순히 군웅들 밑에서 모사나 관리로 일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원소 집안이 연암군을 대표하는 최고 명문이라면, 영천군을 대표하는 최고 명문은 순흑의 집안이었습니다. 원소 가문과 마찬가지로 대대로 삼공을 배출한 영천 순씨를 보면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인 순흑은 충분한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조의 참모로 만족했습니다. 다음으로 군웅들을 많이 배출한 지역은 변경 지역입니다. 후한말 군웅들 가운데 변경 지역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독자들도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시죠? 변경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의 특성상 무예에 능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많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중에는 자수성가와 출세를 꿈꾸는 인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탁, 공손찬, 손견, 손책부자, 마등과 마초부자, 여포, 한수, 아창, 유비와 장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했듯이 변경 가운데서도 유군에는 무관으로 임용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유군은 관중의 서쪽과 북쪽에 위치한 농서군, 천수군, 안정군, 북지군, 상군, 서하군인데, 이 지역 출신들 가운데 군웅이 된 이는 의외로 동탁밖에 없습니다. 동탁만이 무관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셈입니다. 군웅들이 지배한 지역과 고향을 겹쳐보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부분 고향이 아닌 자기 타향에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우두머리 노릇을 했습니다. 자기 고향에 많은 땅과 노비, 소자기를 거느리거나 동료 호족들을 동원하면 자기 고향을 지역 기반으로 삼으러 가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후한의 광무제는 남양군 호족 출신이었고, 남양군의 호족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신나라의 왕망을 공격하게 됩니다. 예컨대 원소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고향 연암군 대신 연고가 거의 없는 기주를 기반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조조는 초창기에 태수로 임명된 적이 있긴 하지만 아무 관직이 없는 상태에서 군군으로 들어가서 이곳을 기반으로 삼아서 장차 연주목이 되고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처럼 군웅들이 타향에서 자리 잡은 이유는 아마도 중국에 존재했던 지방간의 본족지 회피 관행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고향의 지방관과 차관에 임명될 수 없다는 원칙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의 지방관으로 부임하거나 군대를 지휘하다가 기회를 얻어 군웅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고향을 기반으로 군웅으로 발돋움한 인물로는 손책, 한수와 송건, 공손탁, 사섭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변경지역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책의 경우 결과적으로 고향인 오군을 지배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원수를 떠나 장강을 건너 먼저 단양군을 점령한 후 주변 지역을 점령하면서 고향인 오군도 차지했습니다. 당시 손책이 운거하며 독립을 할 수 있었던 땅이 고향인 오군을 비롯한 강동밖에 없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군웅들의 출신 지역을 분석했는데, 문관이나 무관을 다수 배출한 지역 출신의 군웅은 그 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가문으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군웅들 가운데 최고의 문벌 출신은 원소와 원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안은 4대에 걸쳐 5명의 행공을 배출한 최고의 정치 명문가였습니다. 원술의 가문과 비교할 만한 가문은 3대에
걸쳐 3공 중 서열이 가장 높은 해위 3명을 배출한 홍농군의 양씨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정적 양표와 양수부자가 이 집안 출신입니다. 양표는 결과적으로 조조의 정적이 되지만 군웅이 되려고 한 적은 없고 조조를 제거하려는 후대사를 모의하거나 가담한 적도 없었습니다. 최고 문벌인 전함 원씨 가문은 군웅이 되어 천하를 역하며 그와 쌍벽을 이루는 홍농 양씨 가문은 후한의 충신으로 남으려고 했습니다. 이 밖에 여러 세대에 걸쳐 삼공과 구경, 우리나라로 치면은 총리와 장관급, 공안을 여러 배출한 집안 출신 가운데 군웅이 된 사람은 조조 정도였습니다. 사실 조조의 아버지 조승 황간 조등의 양자였고 또 1억만 전을 주고 해위 벼슬을 하니 능력으로 벼슬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유표와 유원 두 사람은 평탄한 벼슬길로 미루어 날아가는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환서와 열전에 조상들의 관직이 기록되지 않아 명문 출신으로 짐작할 뿐입니다. 또 군웅은 아니지만 역대전에서 조조를 꺾은 주유도 큰아버지 주경과 그의 아들 주충이 해위를 지내고 아버지 주의가 낙양령,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시장 혹은 서울의 중구청장이나 종로구청장 정도가 되겠죠. 직계가족은 아니었지만 2대에 걸쳐서 해위를 배출한 여강군 의 명문 출신이고 문무에 재능이 있었던 주유는 스스로 군웅이 되기보다 손체와 손권 돕는 도연에 만족했습니다. 이처럼 유명한 명문가 출신의 여러 인물들과 황보숭, 주준처럼 이미 명장 혹은 명신의 반열에 오른 인물들은 군웅이 되기를 꺼려했습니다. 손책에게 쫓겨난 왕랑과 화음은 좋은 집안 출신임에도 단순한 관에 머물렀을 뿐 독립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손책에게 당한 것인데 그렇다고 두 사람이 인생을 실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나중에 위나라에서 삼공의 지위에 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안적 부와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은 명문가 집안 출신들이 닭의 머리가 되기보다 소의 꼬리가 되기를 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아마도 앞에 나서지 않아야 집안을 지을 수 있다는 보신가의 처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원소가 반동탁연합군의 총서령관이 되자 동탁은 원소의 일가 50여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속된 말로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당시 세상 물정을 아는 이라면 일개 가문이 아주 쉽게 파리몽처럼 날아가는 이런 현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명문가로 나거나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 체제 순응적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왕조나 정권에 충성할수록 명문가의 필요조건인 권력과 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삼국지 행간에는 명문가 출신들이 나태에서 실천한 생존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군웅들 가운데 정치 명문이 드물다는 것도 납득이 됩니다. 소환서와 삼국지의 기록에 조상들의 관직이 기록되지 않은 예가 많아 단정하기 어렵지만 유표나 유원처럼 적당히 잘 나가는 집안 출신들의 인물들이 진취적이고 야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군웅의 덕목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 위한 정치력은 능력만 아니라 권력력 혹은 권력의지입니다. 집안이 좋고 인맥이 붙어더라도 자신이 황제가 될 생각이 없으면 벼슬아치가 되는데 만족합니다. 황보숭과 준, 양표 등이 그렇게 처신했습니다. 대신 누군가가 각을 나타내면 주변의 홍호족이나 정치 명문들이 달라졌습니다. 군웅이 되는 것보다 그 밑에서 벼슬하는 것이 정이나 체신에 맞았을 것입니다. 또 잘못되었을 경우 주무가들은 대개 소용되거나 제거되지만 단순가담자들은 용서를 받고 다시 등용이 됩니다. 중국 역사를 살펴보면 반란군을 정하더라도 우두머리 몇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단순가담자는 용서를 받았고 능력이 있으면 관리로 등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스스로 나서기보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눈치를 살펴보다가 구심점이 생기면 그 사람 군웅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군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것도 싫으면 주준과 황보숭처럼 사기나 이 박사가 지배하는 조정일지라도 역적의 조정일지라도 그 밑에 들어가 벼슬하며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게 차라리 효과가 나죠. 다음으로 승률로 본 군웅들의 전투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의 기록이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삼국지와 후한서, 자치통감 등 각종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군웅이나 지방관으로 활동한 인물들의 승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짜잔. 동탁 5승 2무 5패 승률 41.6%, 여보 6승 11패 승률 35.3%, 손겸 10승 1패 90.9%, 공손찬 오한선비와 전쟁을 포함하면 8승 4무 6패 승률 44.4%, 오한선비와 4차례 승률을 빼면 6승 3무 5패 42.9%, 별 차이가 없네요. 원소 15승 2무 8패 승률 60%, 조조 59승 8무 7패 승률 79.7%, 원술 2승 1무 6패 승률 22.2%, 손책 16승 1무 1패 승률 88.9%, 손권 4승 22.2%. 문제는 손권은 무승부가 많았습니다. 10번이나 무승부였죠. 유비 18승 3무 15패, 이건 공손찬의 부하였을 때 거둔 10번의 전적을 포함한 승패입니다. 승률 50%. 공손찬 부하였을 때 거뒀던 9승 1패를 제외하면 9승 3무 14패 승률 34.6%, 도겸 2승 2패 승률 50%, 이각 2승 2무 승률 50%, 마등 1승 1패 승률 50%, 마초 2승 5패 승률 28.6%, 유우 1패 0%, 공손찬과 싸우다 패해서 죽었습니다. 박사 2승 2무 1패 승률 40%, 한수 1무 3패 승률 0%, 유교 5승 1무 4패 승률
50%, 장수 2승 1무 3패 승률 50%, 장선 3승 승률 100%, 유원 1승 승률 100%, 유장 2승 5패 승률 28.6%. 이 통계는 후한서와 삼국지 열전이나 각종 기록을 바탕으로 정한 세 및 승률입니다. 기록이 모호하여 패를 기록하지 않았거나 전쟁 수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여러 차례 이겼다라는 기록도 있어서 실제 승률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감안해서 통계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유해 승률에서 유의할 점은 파촉을 지배한 유원의 승률이 100%인 사실입니다. 사실 유원은 천자가 될 야심을 가지고 육주목이 되었고 천자의 의복과 거만을 사용하였으며 군대를 천자국 군대로 편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팽탕을 위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일승은 파촉의 토자족들을 일으킨 반란을 나가는 것입니다. 유효뿐만 아니라 상당수 군웅들의 승리에는 자기 지역 지배의 반란 변종도 포함되었으므로 승률이 약간 왜곡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송견과 손책자의 승률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손견은 강적 북하계 군사들과 싸워 실패를 거두었으니 후한말 당시 최고의 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원수 행동대장으로만 활동하였고 지역 기반을 가지지 못하여 군웅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송견이 원술의 명령을 받고 유패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원술이 천하 통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송견이 아들 손책처럼 원술의 등을 돌리고 한 지역을 차지했다면 송견이 중원을 통일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견의 아들 손책은 16승 1무 1패로 88.9%의 승률을 올렸습니다. 주로 강공의 약한 상대들을 상대로 거둔 전적이라 승률 자체를 맹신할 수는 없지만 대단한 기록입니다. 손책은 보병 1천여 명과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강동 정복에 나섰고 장강을 건너기 전에 6천의 군대를 보유했습니다. 당시 강동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이었습니다. 21세기 손책이 화려한 전공을 올린 배경에는 정보, 한계, 한당 등의 예고와들 도움이 컸습니다. 정보는 우병군, 한당은 요서군 출신으로 자기의 고향과 전혀 관계없는 손책의 강동 정복에 앞장섰습니다. 이 세 장소는 송견의 부하로 여러 차례 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경험이 풍부했고 이는 애속이 손책이 강동 정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생 송고가 달리 손책 행전에 여전의 명장 주유와 여몽은 아직 활약하기 전이었으니 주유와 여몽의 도움을 받지 않은 손책의 높은 승률은 더욱 값지고도 놀랍습니다. 세 번째로 높은 승률을 거둔 이는 조조입니다. 조조는 유비와 호건을 제외한 군웅들이나 지방관들을 평정하면서 59승 8무 7패 79.7%의 승률을 거뒀습니다. 이는 말이 아닌 게 배송지도 80%의 승률을 거뒀다고 기록했으니 배송지에 대충 계산한 것과 제가 통계로 낸 게 일치합니다. 조조는 처음에 진류군에서 자기 재산을 털어 병사들을 모아 동탁에 싸우다 패했습니다. 이후 서우동과 함께 양주로 가서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양주자사 진웅과 단양태수 주훈이 5천여 명의 군사를 주었다. 후에 동군태수가 되어 청주 황건적과 고작 1천여 명으로 싸웠는데 그나마 대부분 훈련이 안 된 신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조조가 처음에 지거나 비겨서 승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청주 황건적 30여만 병졸의 항복을 받은 후 싸움 잘하는 청주 황건적 군졸들을 군인으로 충원시켰습니다. 이들을 충주병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은기가 문란해서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고 전투에서 물러나 질듯한 위기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이들을 군인으로 편성해서 사를 늘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후 장효, 장압, 서황 등 항복한 장수들과 병사들을 받아들여 군대로 편성하였고 여러 차례 전투를 통해 실전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조조의 군대는 싸우면 이기는 무적의 군대로 거듭났을 것입니다. 원소는 네 번째로 승률이 높았습니다. 15승 2무 8패로 승률이 60%였는데 비록 패가 많지만 15승을 거두었으니 하북의 자주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원소에게 패배를 안긴 군웅은 대개 공손창과 조조였습니다. 특히 오한 선비 등 최강의 유목민 기병을 건드린 공손창과 사투를 벌였으니 이긴 만큼 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송견부자 및 조조보다 낮은 승률에도 불구하고 가장 넓고 인구가 많은 하북을 지배했으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기에는 국의라는 장수가 크게 공헌했습니다. 국의는 영제말기 강 등 이민족의 반란 진압에 참전해서 전투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는 기주목 한복 밑에서 활동하다가 한복과 사이가 틀어져서 서로 싸우다가 원소 편에 섰습니다. 원소의 부하가 된 후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남육로 선후 어부라의 군대를 남쪽에서 격파한 이후 공손창과 싸워 여러 차례 이겼습니다. 특히 개교의 전투에서 공손탄이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국의는 800명의 정예병사와 1천장의 세내로 최소 4만 명의 공손찬 부대를 격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목민 기병이 중국의 보병보다 강하지만 국의는 이전에 강, 남육로 등 유목민 기병들과 싸워서 이긴 경험을 바탕으로 기병을 이길 전략을 가두었습니다. 현재 사료에서는 쇠내 부대를 활용한 점만 부각되었습니다. 이후 국의는 유주를 차지한 공손찬의 군대를 격파해서 공손찬을 코너로 몰아넣었습니다. 원소는 큰 전공을 세우고 자만에 빠진 국의를 죽였습니다. 이때가 원소가 공손찬을 멸망시키기 전인지 후인지 알 수 없으나 이후 원소의 전투를 보면 국의의 서양은 결과적으로 원소에게 불리했다. 국의가 죽은 이후 조조와의 싸움에서 거의 졌기 때문입니다. 소설 삼국에서는 국의가 공손찬과 원소가 싸운 개괴 전투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국의는 조운, 조자령에게 창을 맞아서 말에서 떨어지고 공손찬군은 원소의 군을 대파합니다. 이건 삼국연의 실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는 후한서의 삼국지의 내용과 다릅니다. 소설 삼국지에서 조운이 처음 등장한 전투가 바로 개괴 전투였습니다. 공손찬의 부하로 출전한 조운이 서도에서 용맹을 발휘하며 원소를 격파했다고 서술한 것입니다. 첫 상태가 국의인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소설에서 알량과 문추에 가렸지만 원소
최고의 명장 북의와 싸워서 북의 창으로 쓸러 부상을 입은 것은 무명 노운의 화려한 데뷔를 암시합니다. 물론 소설의 이야기이고 실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사실상 최강의 기병을 보유한 공손창은 8승 4무 6패를 기록하여 44.4%의 승률에 불과했습니다. 오한 선비와 싸운 2승 1무 1패를 제외해도 42.9%의 승률이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손창은 동원의 다른 군웅이나 지방관에게 부족한 정예 기병을 거느렸습니다. 특히 백마 수선피를 탄 기병들은 말 위에서도 활을 잘 쏘아서 백마의종이라 불리는 정예 기병이었습니다. 이 백마의종이라는 정예 기병이 공손창의 큰 무기였다. 청주, 서주, 황건적을 격파하고 기세등등하게 원소군과 개교에서 싸운 공손창은 보병 3만 명과 기병 1만 명 이상을 동원했습니다. 중앙에 보병 3만 명을 강진으로 배치하였고 좌우에 각각 기병 5천 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1,000명의 백마의종을 배치했습니다. 원소는 수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북의 군대 뒤에 숨었습니다. 공손창은 북의 군대 수가 적다고 야구 병으로 공격하다가 쇠뇌 공격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군대가 강하다고 함부로 덤비다가 크게 패한 것입니다. 최강의 군대를 거느렸음을 감안하면 공손창은 향해 가갔습니다. 공손창은 원소와 주로 전쟁했는데 원소와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한 방을 맞고 원소에 패하였습니다. 개교의 전투에서 패한 이후 북의 군대에게 계속 패한 것을 보면 공손창은 패전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아둔한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유비는 18승 3무 15패로 승률 50%입니다. 그런데 공손창 부하였을 때 싸운 9승 1패를 제외하면 9승 3무 14패로 34.6%의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군우둔과 싸울 때 거둔 승률입니다. 무려 14패나 기록했으면서도 결국 하초옥을 지배하며 최후의 승자 3인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프로 포스 경기를 보면은 50% 이하의 승률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경우가 별로 없죠. 유비에게 가장 많은 패를 안겨준 사람은 바로 조조였습니다. 유비는 조조와 싸우면 거의 패하다시피 했고 마지막에 겨우 한 번을 이겼을 뿐입니다. 이거는 조조가 지휘한 경우만 계산한 것입니다. 조조가 지휘하는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유비가 도겸을 도우러 서주로 갔을 때 거느린 군사는 1,000명과 유주 오환 기병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굶주린 백성 수천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도겸이 보태준 단양군의 병사 4,000명이 있었습니다. 최소 5,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처음으로 국내 단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비의 군대에 오환 등 유목민 기병이 있었던 것을 보아 숫자가 적어도 전투력은 강했을 것입니다. 유표에게 서주를 빼앗긴 후 군사는 1만 명으로 늘었지만 여보 원술 조조와 싸워 늘 지기만 했습니다. 이런 유비였지만 원소가 관도의 전투 직전 벌어진 백마의 전투에 알약하게 회전한 것을 보면 원소는 유비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당수의 자질이라고 평가한 모양이다. 이는 유표도 마찬가지여서 유비가 지역 기반을 이룬 후에는 용병 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처럼 시행사고를 겪으며 군중으로 데뷔한 후 승률 30%인 유비가 최후까지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전쟁에서 99승을 거두더라도 마지막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패하다면 나라를 망치거나 전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잦은 패배를 당하고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사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유비는 중소기업의 대리에 했습니다. 중소기업 대리 출신으로 여러 차례 사업에서 망하다가 결국은 중국의 4대 재벌로 남은 것만 하더라도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중국 측 사료를 바탕으로 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유목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유목민들의 역사를 보면 최악의 순간에서 대개한 유목민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버지를 잃고 먹을 게 없어서 이복공생을 죽이며 굶어 죽을 뻔한 나락에 떨어진 칭기스칸입니다. 그는 몽골권을 통원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몽골 제국의 초석을 달았습니다. 칭기스칸처럼 유명하지 않지만 후연을 세운 모용수, 부기를 대건한 타갈규, 부기무제입니다. 유연을 세운 사륜하가, 여기에 항복에다가 다시 독립하여 유연을 대건한 안악의 가가, 당나라로부터 독립하여 불고로 제국을 대건한 무설카가 등도 밑바닥에서 대기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하였습니다. 유비의 대건은 밑바닥에서 시작하고 처음에 온갖 고초를 겪다가 최후의 승자가 됐다는 점에서 왠지 유목민 군주들의 성공 스토리와 합니다. 하긴 유비는 오환 등 유목민 기병들을 거느려며 공손탄을 성으로 섬기고 유목을 양조하러 두는 등 순수 유목민으로 보기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기는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매번 지기만 하면서도 최후의 승리를 내던 유비처럼 지금 힘든 20대 30대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장을 읽고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홍보는 18번의 전투에서 겨우 4번만 이겨서 22.2%의 승률을 거두었습니다. 후보를 감행하여 동원을 정복할 꿈을 벗어나 구조에 보였던 장유의 번번이 가로막혀자 수성의 군주라는 달가지않은 호칭이 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군웅들은 싸움 횟수가 적음으로 승률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 소설 3기에서 맹장으로 묘사된 여보와 마초의 승률은 겨우 35.3%와 28.6%입니다. 특히 여포는 너무 과대포장되어서 가장 이상한 건 마초의 승률입니다. 소설에서 맹장으로 기록이 되었으며 혹은 5호 대장이 한 사람이던 마초는 삼국지 위서와 삼국지 초서 마초전을 보면 마초의 승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소설과 달리 말입니다. 군웅들의 지휘 스타일을 보면 전장에서 군사들을 지휘하거나 부하장로에게 싸움을 맡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손견, 손채, 조조, 공손찬, 원소, 유비 등이 직접 전쟁터에서 군사를 위하고 싸우는 스타일이고 유비, 원술, 도겸, 유원, 유장은 후자의 스타일입니다. 손권은 양자의 가운데에 삽니다. 부하의 유유, 여몽,
육손이 참전한 전쟁에서는 거의 전승이었지만 자신이 직접 지휘한 전쟁에서는 별다른 전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유형분류에서 주요 군웅들이 직접 나가서 지휘한 것을 선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부하장술과 병사들이겠지만 이들의 승률은 지휘력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손견, 손책, 도조, 원소가 그나마 군사를 지휘한 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한때 원소와 공팡연합군에 의해 황제로 되었던 유주목 유우는 군사령관이라기보다도 유능한 행정가이자 충신이었습니다. 10만 대군을 거느리고도 어설전술로 최강의 기병을 가지고 공손함과 싸우다 사막에 대패했으니 말입니다. 군웅들의 지역 기반 군사력, 승률, 제가 군웅들이 지배했던 지역과 지배했던 호구수, 군사수, 승률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를 해봤는데 표가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네요. 먼저 이제 각 군웅들별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는 최소 42만 6,964 평방킬로미터, 최대 856만 115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면적의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헌재를 받아들여 정통성을 확보한 조조의 영역은 불확실한데 연주와 하해 경기지역이죠. 지역만 빼라고 해도 21만 2,550 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강동을 전복한 손책은 33만 9,295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해남으로 쫓겨난 원술은 지배 영역이 들쑥날쑥한데 최소 8만 10평방킬로미터, 최대 38만 7,265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유비의 첫 지역 기반이었던 예주, 서주 두 지역은 최소 92,889 평방킬로미터, 최대 66만 790 평방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유비가 차지했던 예주, 서주, 이주는 대부분 평지였으니 이 지역을 제대로 다스리고 세금을 거두었으며 군대를 양성했다면 무강한 군벌로 부상할 수 있었지만 유비는 철저하게 여호와 조조에게 짓밟혔습니다. 유표가 지배했던 형주는 50만 3,581 평방킬로미터, 유원 유장부자가 지배했던 이주는 110만 3,950 평방킬로미터 혹은 103만 4,020 평방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단순히 면적만 보면 누가 최강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면적에는 산과 호수, 강이 포함되었으므로 산악 지역이 많은 홍주와 이주는 과대표정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인구도 살펴봐야 됩니다. 전란전의 통계라 당시 실제 호구와 큰 차이가 있지만 원소가 지배한 하북 지역의 최소 호구와 인구가 127만 9,621호, 792만 6,991명이었습니다. 최대 205만 5,164호, 1,238만 3,089명이었습니다. 조조가 지배했던 하해와 예주 15군 206현의 호구가 134만 3,657호, 715만 8,272명이었으므로 원소가 지배했던 최소 호구는 조조가 다스린 후한 조종의 호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손책이 정복한 강동 4군 74현은 83만 268호, 366만 1,429입니다. 유표는 형주만 다스린 걸로수로 알려져 있는데 이 호구가 139만 9,394만 4호, 626만 5,952명이었습니다. 만약 교지, 교주이저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가 관리했던 지역은 형주와 교지 2주이고 최고 호구는 3주 15군 194현 207만 6,659호, 904만 9,302명에 달합니다. 후한서의 기록을 신뢰한다면 후자의 통치 영역과 인구가 실제 유표가 통치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익주의 유어도 150만 5,257호, 703만 6,581명을 관할하였습니다. 단순히 호구만 비교하면 원소가 앞서지만 다른 군웅들도 뒤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표와 유원이 지리적으로 중원에서 먼 지역에 있어서 그렇지 만약 중원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더라면 원소나 조조에 필적하는 군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때문에 두 사람은 과소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유표가 그렇습니다. 유표의 영역에 대한 수수께끼는 유표에 대해서 다시 다룹니다. 여기서 해석하기 어려운 군웅이 유비입니다. 유비가 통치한 예주, 서주의 정확한 영역을 알 수 없지만 정확히 군현을 지배했는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최소 2주 4군 57현 550만 6,961호, 171만 4,795명, 예주 회구가 서주의 팽성, 합의, 강릉 3군을 지배했다라고 해서입니다. 최대 2주 13군 230현 114만 2,783호, 645만 8,322명의 부를 보유했습니다. 이거는 예주와 서주 전체를 한 호입니다. 전자의 인구를 다스렸으면 유비는 조조와 싸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비가 예주와 서주 전체를 지배하다면 혹은 영향력을 하다면 조조에 필적하는 강력한 군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삼국지를 보면 유비는 예주, 서주, 형주에서 조조에게 허무할 만큼 일방적으로 졌습니다. 유비가 무능한 건지 실제 지배했던 지역이 좁아서 경제적, 군사적 한계가 있었던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전란 이후의 호구만 보면 여러 군웅들의 경제력이 비슷하고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웅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많은 호구나 인구 유출입을 살펴보면 사정은 좀 달라집니다. 원술은 황제를 자칭하던 나라를 말아먹은 후 원소에게 투항할 때 원소가 100만 호를 거느렸다고 말했습니다. 조조가 원소의 아들들 하북 지역이죠. 여포, 서주, 유비, 예주, 서주, 마초, 한수 등 관롱의 군웅 등을 모두 평정한 후, 즉 화북 통일 이후 호구가 후한에 가장 호구가 많은 군과 비슷하다는 글이 자주 보입니다. 후한 시대 가장 많은 호구를 기록한 군은 남양군으로 52만 8,551호, 243만 9,608명의 호구를 가졌습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원소는 하북 전체보다 적은 하북 4주의 인구만으로도 조조가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했을 때보다 배나 되는 인구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전란 때문에 중국인들이 변방 지역으로 피난했는데 전란 이전에
이미 인구가 많아서 이주와 형주의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후한서 유표전에는 당시 사해 동부 삼국시대 옹주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양주, 서량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에 해당하는 관서와 여주, 예주의 학사 천여 명이 유교에게 의탁했다고 합니다. 학사는 지식인을 지칭하며 사실상 해당 지역의 유지 혹은 토착 토족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끌로가 가족과 친척 동양 사람들을 포함하면 형주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소는 야마노의 인구와 최소 11만의 군대를 보유했습니다. 유교 역시 10여만 명에 달하는 무장한 군사들을 거느렸습니다. 단순히 군사만 가지고 말하면 유교는 원소에 필적하는 군웅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삼국지에서는 유교가 동탁 원소 원술과 함께 같은 권에 수록되었습니다. 반면 후한서에는 원소와 함께 같은 권에 열전이 배치되었습니다. 기존서 사서에서 열전을 편찬할 때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끼리 묶어서 같은 권에 배열합니다. 삼국지에서 유교가 동탁 원소 원술과 같은 권에 배열된 것은 동탁 원소 원술과 동배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후한서에서는 원소와 같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유표가 최강의 군웅인 원소에 필적할 만한 군웅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열전의 앞에는 동탁 권 72, 그 다음에는 유공손탄 도겸의 열전 권 73이 있습니다. 이 열전 다음에는 유언 원술 여보 권 75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탁이 살해된 후 원소와 유표가 최강의 군웅이었다는 뜻입니다. 군웅들에 대한 열전은 이 세 권뿐이니 유표의 실제 평가가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소와 유표 열전 뒤에 한이라는 인물평가가 있는데 원소는 하회에서 영웅이라고 칭하였고 유표는 남하를 마음대로 다스렸다라는 구절이 보입니다. 하회는 본래 황하 이남의 지역을 지칭하는데 당시 원소의 지배 지역인 황하 이북 즉 하북을 가리킵니다. 하회는 본래 황하 이남 지역을 지칭하는데 문매당 당시 원소의 지배 지역인 황하 이북 즉 하북을 가리킵니다. 남하는 남중국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유표가 형주만을 지배했다면 남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한서 유표전에서 유표가 남하를 통치했을 것임을 시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 영토를 더욱 넓혔으니 남쪽으로 오령에 접하고 북쪽으로 한천을 차지했으며 땅이 사방으로 수천이었고 갑옷을 입은 군사가 10여만 명이었다. 후한서의 주석인 장회태자주에는 대시의 광주기를 인용하여 오령이 대유, 시안, 임하, 계양을 칭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오령은 광동성과 광서성, 광동성과 호남성, 호남성과 광서장족 자치구 등의 경계가 되는 산맥이지만 광주기의 해설에 따르면 시안은 형주 영릉군 시안현, 임하는 교지 창호군 임하현, 계양은 형주 계양군, 계양은 남해군 남쪽의 계양현에 있는 산줄기를 각각 지칭합니다. 이 가운데 임하와 계양이 교지에 있었습니다. 장회태자주에서는 등덕명의 남강기의 대유, 계양군의 갑기, 구진군의 도방, 임하현의 맹저, 시안현의 월성 등 5개의 산줄기를 지칭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진군은 현재의 베트남 북부에 있는 군 이름이었습니다. 이 두 기록을 보면 오령 중 일부는 당시 형주와 교지의 경계선에 있는 산줄기였지만 임하와 계양, 구진의 도방은 교지 영역 안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령과 접한다고 하는 표현은 교지의 일부에까지 유표의 영향력이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표는 내공을 교지자사에 오거를 상호대수에 각각 임명하여 파견하였습니다. 교지 일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지대를 통치했다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지 유표전에서는 남쪽으로 영릉군과 계양군을 거두었고 북쪽으로 한천을 점령하였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오령이 영릉군과 계양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료를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삼국지가 유표의 장점을 기록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후한서의 기록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삼국지에는 후한서에 있는 관서, 연주, 예주의 지식인들이 형주로 몰려들었고 표를 세우고 오경장구를 편찬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삭제하였습니다. 유표가 헌제에게 물자를 보내고 낙양궁 개보수를 위해 군인과 인부를 보냈다는 기록도 없앴습니다. 삼국지의 유피 무시 이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표가 원소와 달리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표를 무시하고 깎아내려도 전쟁만 몰두하는 자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유표의 재발견입니다. 요컨대 당시 유표가 지배한 영역의 호구, 면적, 군사수나 후한서의 평가를 봐도 유표는 원소에 필적하는 남방 최강의 군웅이었습니다. 유표의 재평가는 나중에 유표를 살펴볼 때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반면 조조가 통치한 사해와 연주 일대는 인주 유출이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수도 낙양과 그 주변인 사회교위부는 동탁과 반동탁 연합군의 전쟁터가 되어 동탁이 장안으로 선도한 후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양으로 진견한 홍경이 군량 부족을 버티지 못하고 후퇴하였습니다. 연주 역시 형주 황건적과 흑산적이 침입하였습니다. 유표의 형주에 모여든 지식인들의 본족이 관서, 연주, 예주였습니다. 관서와 연주는 조조와 후한 조정에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주는 예주자사 유비가 통치하는 지역인데 조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지 불분명합니다. 설사 예주도 조조의 영역이라고 해도 이 세 지역은 모두 인구 유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조가 장악한 인구는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조조는 원소나 유표보다도 적은 인구를 지배하는 불리함을 선택과 중으로 해결했습니다. 사해와 연주, 예주 일대 둔전을 설치하고 중앙정부가 둔전을 직접 관리하여 재정 수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가라 불리는 세수군인들을 편성하여 일정 수량의 병력을 마련했습니다. 부족한 인력과 경제력을 최대한 집중시켜 군사력 확충에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과 원소의 실과 우유부단, 또의 고신가적인 활동 등 외교적 호재, 예를 들면 원술과 유표는 모두
모두 조조를 공격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와 전쟁의 승리 덕분에 불리한 여건을 딛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웅들의 출신 지역 기반, 군사력, 확률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잘 보고 들으셨나요? 추천과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성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